예, 가야살 전개입니다. 저렇게 한마디로 참 저렇게 뭡니까? 이, 규정하는 게 참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는 일단은 개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가야사는 기원 전후에 남쪽의 해안 지역에서 시작이 돼서 6세기 중엽에 북쪽 내륙 지역에서 종말을 거하였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메모에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원 전후로 한 시기에 역시 나라 만들기를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대개 지금 현재 지명으로 보면 부산의 동래, 맨 동쪽입니다.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오면 김해, 창원, 그 다음에 창원 다음에 뭐 함안, 그 다음에 사천, 그 다음에 뭐 하동, 뭐 이런 쪽입니다. 이런 경남 고성도 지나갔네요. 하여튼 이런 해안에 인접한 나라들에서부터 가야 문명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시작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바다로부터 오는, 우리가 보통 게이트웨이 소사이어티라고 그러죠. 관문 사회라고 그럽니다. 선진 문물이 이동하는 이 루트에 문호를 열고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사는 김해는 전부 다 북쪽에 서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야 시대의 김해 사람들은 전부 다 남해 바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즉 남해로부터 오는 선진물, 그게 뭘까요? 직접적으로는 북쪽에 있는 낙랑군, 대방군과 같은 그런 한 문물들이 서해안을 따라서 남해안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는 그런 루트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루트가 바로 남해안을 지나는 루트인 거죠. 남해안을 보고서 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처음부터 전기가야의 나라들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 전후에 남쪽의 해안 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313년, 314년 어떤 해입니까? 낙랑군 대방군이 멸망되는 해입니다. 한민족사에서는 BC 108년에서부터 314년까지 400년 동안 중국 한의 지배를 받았었다가 그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진짜 신나는 때죠. 한민족사에서 보면.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선진물을 받아들이던 이런 남해안의 전기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불행인 거죠. 더 이상 선진물이 들어오지 어렵게 되었다. 물론 그 뒤에도 314년 이후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이듯이 대성동 고분군의 88호분, 91호분 같은 4세기 2, 4분기, 4세기 3, 4분기에도 삐까뻔쩍한 물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313년, 314년에 한해 군현들이 멸망되고 퇴출되고 한 문물들이 더 이상 들어오기 어려운 시기가 되더라도 여전히 선진 문물들은 또 북쪽에서부터 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계기는 되었다. 그로부터 400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라성까지 왔다가 신라성에서 와가지고 어디 임나가라 종발성, 아마도 김해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경상북도 고령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남쪽에 타격을 주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죠. 고구려군으로부터 가야가 뭡니까? 침략을 당하는, 정벌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AD 400년입니다. 이때 바뀌는 거죠. 그 다음부터 후기가야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 전기가야에 성립된 일어난 동기가 서북한 지역의 선진 문물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만주 한반도에서 한 분연을 대신으로 해서 새로 등장하는 선진국은 어디냐? 고구려와 백제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가까운 지역에서 그 다음 2차 후기가야의 나라들이 등장을 하니까 북쪽에 고령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부 경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전라도 동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부터 부귀가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야사의 전개의 큰 틀입니다. 우선 전기가야입니다. 전기가야의 특징 두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상왕국적인 특징, 또 하나는 철해왕국적인 특징입니다. 여기 바다 해자죠, 쇠 금자죠, 지금 현재의 김해라고 하는 거. 쇠 금이지만 우리가 김이죠, 그렇죠? 그래서 김해라고 하는 지명에 다 해상왕국적인, 철해왕국적인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할 수 있어요. 고성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여기 곤나라, 원래 삼국지에는 고자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안 좋죠, 감이, 그렇죠? 고자국. 그래서 근데 이 고자라고 하는 건 이 고자에다가 지읒탈락 아몽청과 해가지고 이렇게 고자가 된 거고, 원래는 곧, 그렇죠? 육지가 바다로 향해서 튀어나간 곳, 그렇죠? 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아까 경남의 고성 사람들이 과연 겸손해서 우리는 작은 가야다 그랬을까? 아니다. 뭐냐? 원래 쇠가야였어요. 쇠가야. 고성도 고자도 딱딱할 고자고, 고성의 조선시대의 이름은 철성입니다. 쇠성이었어요. 철성군이었어요. 쇠성이었어요. 우리가 고성의 동해동 배총에서 야철 그런 흔적도 확인이 되고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원래는 쇠가야였던 것을 이련 스님이 대가야에 대한 대귀로 소로 바꾼 거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 소고기, 쇠고기, 그렇죠? 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쇠가야였는데 대가야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귀로 쇠가야를 소가야라고 표시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도 쇠죠. 그 다음에 고시죠. 하나는 해상왕국적인 전통, 하나는 철해왕국적인 전통이 고성의 소가야, 고자국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해상왕국적인 내용은 바로 우선 삼국지 위서 동이 외인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외인들의 나라를 이제 찾아갈 때 외인들은 대방의 동남쪽에 큰 바다 속에 있는데 쭉 해가지고 군을 따라서, 군은 대방군이겠죠? 대방군을 따라서 외에 이르는데 한국을 지나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건 아마 서해안에 있는 마한의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마한의 여러 나라들과 변한의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거기 오는데 장남작동, 자, 서해안을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남해에 들어가서는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북쪽 뭡니까? 기슭에, 그러니까 지금 배가 이렇게 남해안을 가면 왼쪽에 그 북쪽에 그 기슭에 이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구야한국인 거죠. 이 구야한국은 똑같은 삼국지 위서 동의의 외인전이 아니고 한전에는 구야한국이 아니고 구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김해, 구야는 곧 또 가야입니다. 이 구자는 개구자입니다. 이 야는 발음이 같이 야고요. 간단히 말하면 김해 사람들은 김해 읍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라봉, 여러분 구지봉 아시죠?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그 구지봉. 구지봉을 가라봉이라고도 했는데 향원에는 김해의 사투리에는 게라봉이라고도 한다. 가를 개로 발음했던 그런 김해의 방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사절단이 김해에 와가지고 니네 나라 뭐냐? 그러니까 개야. 가의 발음이 개로 나니까 개야. 개가 뭐니? 멍멍이. 그래서 발음도 비슷한 개구자를 써가지고
구야라고 표기한 게 아닌가. 제 설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야 한국이라고 하는 건 구야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 쪽에 외를 가는데 외인전에 표기를 하기 위해서 저런 이정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건 여기에 나라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외의 나라가 아니고 한 종족의 나라옵시다. 그래서 구야국인데 구야 한자를 하나 더 넣었죠. 저 기록한 데가 외인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삼국지를 기록한 진수의 본 뜻을 모르고 일본 놈들은 야 구야 한국이 외인전에 속해 있잖아. 야 구야 한국은 외인의 땅이지. 김해는 외인의 땅 맞잖아.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삼국지를 기록한 진수는 그렇게 안 했죠. 한전에는 구야국으로 기록했다가 외인전에는 한자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구야 한국으로 기록을 했죠.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해 종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야 한국으로 한 거죠. 그렇죠?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뭐 처음 바다를 건너서 대마국, 스시마죠. 그렇죠? 스시마에 갔다가 그다음에 일대국 기자죠. 기자로 되어 있는데 이키, 지금 이키죠. 그다음에 쭉 와가지고 큐슈 북부 지역에 말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발음으로는 마츠우라입니다. 마츠우라는 지금 소나무 송자를 쓰고 포구 포자를 씁니다. 송포죠. 바로 마츠우라라고 일본의 그 사가현, 후쿠오카에서 서쪽으로 된 곳에 마츠우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열도에 처음 도착을 하는 그런 기록인 거죠. 자, 어쨌든 서북한 지역에서부터 일본 열대 외인들의 나라까지 이동하는 데에 그 중심적인 중간 지역지로서 기록된 게 바로 김해의 구야 한국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구야 한국은 어떠냐?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저런 루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낭랑에서 해남 궁국리폐총에서 김해 회원리폐총에서 오사카 지역까지 그 사이에 이 큐슈 북부 지역은 다 같이 포함을 합니다. 화천, 김해에서 나온 거는 이거죠. 그래서 액션을 해보면 여기 보이죠? 화폐 화자에다가 샘천자, 그렇죠? 화천입니다. 이 화천이라는 돈은 전한이 망하고 후한이 쓰기 전에 새로 오신 자 신이라고 하는 왕망이라는 사람이 찍은 돈이에요. 이 돈은 길어야 20년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돈이 지금 여기까지 출토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큐슈 북부 지역에 여기까지 대방군에서부터 그 당시에 AD 3세기 후반에 이동 왔다 갈 때 한 2년 내지 2년 반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갔다 오는데 2년 내지 2년 반 걸리는 저런 바닷길에 점점이 20년도 안 되게 사용되었던 화천이 점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3세기 후반에 바로 저 바닷길을, 물론 3세기 후반까지입니다. 그 이전을 포함을 했어요. 3세기 후반까지 저 바닷길을 이용한 교육이 얼마나 활발했었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 거죠. 하여튼, 우리가 저 유물이 확인되는 확률이 무슨 공룡의 화석이 확인되는 확률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게 아마 3세기 후엽에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딱 레이더를 켜놓고 저 지도를 보면은 저 빨간 루트에 오고 가는 배들이 쭉 줄 서 있었어야 저런 화천이라는 발견이 우리가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저 교통로를 통한 교류가 그만큼 활발했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데 그거의 중간점이 되는 게 바로 구야 한국이라고 기록된 김해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관가야. 그리고 제대로 얘기하는 가락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 해상 왕국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는 물건들은 김해 지역을 비롯한 아까 전기가의 여러 곳에서 진짜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늑도, 사천의 늑도입니다. 오수전, 그 다음에 요거는 낭랑톡입니다. 낭랑군에서 이 그릇에 뭔가 담아와가지고 가져왔다가 사천의 늑도에서 버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낭랑톡이. 그 다음에 창원 다오리의 오수전, 칠기, 그 다음에 가야의 숲 3호 목감묘, 이거는 즉 김해 공설운동장을 가야의 숲으로 바꾸는데 그때 목감묘에서 출토됐던 유물들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요 칠기 부채입니다. 이 칠기 부채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짚고 있는 칼 같은 거죠. 저거 뭡니까? 그 왕권, 지배권을 표시해주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갈량이 들고 있는 그 부채 보셨죠? 그렇죠? 그 부채를 흔들어 가지고 군사를 지휘하는 거죠, 그렇죠? 또 일본의 그 전국시대에 이른바 봉건 제후들이 저 부채들을 들고 있죠, 그렇죠? 심지어는 최근에는 지금 현재에도 볼 수 있는 건 일본 사람들 그 스모라고 하는 씨름 있죠, 그렇죠? 씨름을 할 때 중간에 그 돼지들 그 둘 사이에 그 조그만 그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들고 있잖아요. 나비 모양의 이런 부채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채를 군바이라고 그럽니다. 군바는 뭐 군대 군자에다가 나눌 배자예요. 군대를 나누는 부채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부채를 돌리면 기병 전진, 땡기면 기병 후퇴, 돌리면 보병 전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야? 군사적 지휘권을 표현해 주는 부채인 거죠. 그렇죠? 저 부채가 그런 부채. 네. 바로 이런 지역에서 이런 부채, 그러니까 칠기 아마 그 한군현 지역에 그 영향을 받은 부채가 있고요. 저런 그 청동 거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여기 요 위에 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전부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이거 차이나 재팬 용어가 올바르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께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재팬의 이런 물건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기 사천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여기 이 속촉형 만호 이거는 동네 복천동 고궁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출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고요. 바로 이런 것들에 보다 더 중심적으로 출토되는 거는 가락국의 왕릉묘역이라고 우리가 추정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결정되어 있는 대성동 고궁군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복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노출 전시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언덕이 김해에서는 애구지라고 부릅니다. 뭐요? 애기구지. 우리가 수로왕이 탕강한 곳이 구지봉이죠, 그렇죠? 그 후손들이 묻히는 곳이 애기구지봉. 여기 그래서 애구지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지금 6월 말에 7월 6월 말에 원래 세계유산에 등재가 가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놈의 러시아 놈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원래 요번에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저기 때문에 그 무기 연기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야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상해 죽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로 러시아가 짜증나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청동 거울, 그 다음에 여기 그 허리띠 장식. 이 허리띠 장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용 두 마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일체 몸은 하나이고요. 요거는 그 버클의 한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뭡니까 드리개입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건 되게 연용 지역에서 확인이 돼서 용의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원래 이런 것들은 진식 대금구라고 그럽니다. 즉 진 스타일의 허리띠 장식인 거죠, 그렇죠? 그게 서진 스타일로 고안이 돼가지고 연용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그다음에 백제에는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없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출토가 됐죠. 그다음에 일본 열도로 건너가면 이거하고 유사한 것들이 한 열 서너 점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연용 지역과 백제를 통해서 가야 지역과 일본 열도 외 이런 수장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물건이 됩니다. 그것들이 중원계 유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북방계 유물들이죠. 주로 이제 유목민 계통들의 그런 유물들로서 우리가 보통 말 안장 장식이라든지 말띠 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심지어는 여기 이런 거 그렇죠? 말방울이죠, 그렇죠? 말방울입니다. 금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말방울이고요, 그렇죠? 이런 북방계 유물들도 대성동 고궁원에서는 출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은 외계통의 물건들이죠. 이런 그 방패 장식에 이런 그 파형 동기, 바람개비형 청동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외계 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원계통, 그 다음에 유목민계통, 그 다음에 외계통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고요. 거기다가 더 지금 최근은 아니지만 근년에는 이런 서역 계통의 로만 글래스까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현재로서는 이런 로만 글래스는 신라의 경주에 13점밖에 출토되지 않습니다. 아직 백제 고구려는 출토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김해에서 대성동고궁군에서 91호분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저건 뭐 편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국립종합박물관에서 분석을 한 결과 이거는 로만 글래스가 맞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중원계, 그 다음에 북방계, 외계 거기에 더해서 저런 서역계까지 그 출토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신라에서의 13점이라고 하는 건 5세기 중엽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대성동고궁 91호분에서 출토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4세기 이사분기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300년, 350년에서 325년에서 350년 그 사이에 그렇죠?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의 것들만 경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라를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대성동 집단, 즉 가락국 집단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런 로만 글래스로 입수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로만 글래스의 분포가 그렇습니다. 네, 해상왕국에서 철화왕국이죠. 저 삼국지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그리고 외까지 수출되었다. 또 시장에서 사고 파는데 모두 철을 사용을 하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화폐와 같았다. 또는 이군에 공급되었다. 이군은 낙랑군과 대방군입니다. 낙랑군, 중국의 한 군현이죠. 중국의 한이라고 하는 건 철과 소금으로 두 기둥으로 유지되는 철의 대제국이었죠. 거기까지도 가야의 철은 수출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고고학 물건 증거로서는 왼쪽 아래에 있는 판상철부라는 게 좀 이른 시기에
저런 모양으로 제철이 되면 다 규격화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저런 철정이라고 해서 평면을 이렇게 보면 좀 개벽다구 같이 생겼는데 그런 저런 형태로 규격화. 간단히 말하면 네 귀퉁이가 잡아 늘려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네 귀퉁이가 잡아져 들여진 부분을 보면은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가야의 철의 하이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네 귀퉁이가 강처리가 되어 있는 걸 다른 지역에 사가지고 가면 제강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제강 기술을 없는 사람들도 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걸 적당히 잘라가지고 두드리고 하면은 뭡니까? 도끼나 칼에 날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보통 가야의 철의 하이테크다. 그래서 아마 가야의 철이 저런 마한이라든지 진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지역이라든지 외까지 또는 철의 제국인 한해 9년까지 수출되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예전에는 저런 기록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김해의 열엘이라든지 아니면 하겔이라든지 이런 데서 용광로를 비롯한 제철 콤비나트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어서 물적 증거로도 확인이 됩니다. 자, 아까 전환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한 군영이 망하고 선진문물이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한테 한 대 얻어맞는다. 그 다음부터 좀 바뀐다. 가야 문화의 중심지는 북쪽 고령 합천 지역으로 옮겨진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옛날 사진입니다. 이때가 좋았죠, 그렇죠? 지금 요 이면에 보면은 여기 10년 경자에 돼 있습니다. 이게 400년입니다. 10년 경자의 교견복이 교는 광개토왕이 내리는 명령이죠. 명령을 내려가지고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하게 했는데 남거성을 따라서 지신라성, 신라에 도착을 하니까 외만 기중, 외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웃자고 저짜고 해가지고 쳐부시고 그 다음에 그 등 뒤를 쫓아가지고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성이 곧바로 항복을 했다. 그 다음에 알라인 술병, 삼면으로 가서 여기 안자가 잘 안 보이지만 알라인 술병. 요 짧은 문장에 알라인 술병, 알라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3번 중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옛날에 중국의 왕공문이라는 작자가 이 안자를 동사로 해석을 해서 라인을 안치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무식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저 짧은 문장 안에 똑같은 동사 안을 쓸 만큼 고구려 광개토왕 비문의 작자의 한문 실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런 안이라고 하는 그 안자를 같은 뜻을 쓰고 싶으면 한 번은 안 라인 술병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엔 라인 술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수 라인 술병이라고 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쓰거든요. 이 짧은 문장을 쓸 때, 그렇죠? 그 동사를 바꿔서 쓰죠. 같은 거 전부 다 안을 되풀이 할 만큼 그런 무식한 문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학계에서도 일부 그런 설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설을 따랐을 때 라인은 신라인 또는 뭐 고구려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신라인인 경우에는 뭐가 없어져요? 알라라고 하는 게 없어지죠. 하만의 아라국이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하만의 가야사의 한 페이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알라인 술병이라고 하는 거 그 고유명사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후기가야로 넘어오면 후기가야에서는 이른바 대가야를 우리가 얘기하면 거의 다 되는데요. 클 때자 대가야로 불리웠던 그런 까닭이 뭐냐?
그 몇 가지 요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과장을 해서 가야의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이 그림은 350m 정도의 정상부, 여기 이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대형 고분입니다. 봉토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들은 지금 밑에서 바라다 본 건데, 지금 요 무덤이 여기 요 무덤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요 무덤이 지금 요 무덤인 지산동 이제부터 볼 44호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다보고서 건너편까지 보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건 지산동 고분군의 최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4호분의 그림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고 이런 정밀 지표 조사를 했는데, 그때 확인한 기수가 703기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뭡니까? 그 조명 등 그 선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좀 팠는데 뭐 또 한 300기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천여기가 이미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대형 봉토분을 비롯해 가지고 봉토로만 확인이 되는 게 이미 1000여 개 이상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참 이 대가야 사람들은 진짜 무덤만 만들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4호분 발굴 당시의 모습인데요. 높이가 한 6m, 지름이 한 25m에서 27m 되는데요. 여기 주인공의 그 무덤 묻히는 뭡니까? 주석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것들 돌방들이 있죠, 그렇죠? 조그만 석실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25개입니다. 25개가 방사선식으로 뺑 돌아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순장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주인공이 죽었다. 니들도 평소에 모시던 사람들이니까 따라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후세계의 이 왕의 생활을 니네들이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석실들, 이 순장석곽이라고 하는 이런 딸린 석실들에는 2명 내지 3명의 순장자들, 한 명도 있어요. 한 명에서 3명에 이르는 그런 순장자들이 여기 각각 묻혀 있어서 25개의 순장곽이니까 대개 한 60여 명 정도가 왕이 돌아가셨다, 너희들도 따라 죽어야 된다, 60여 명 정도가 순장이 된, 따라 죽을 순자죠. 그래서 순장의 사례가 확인이 됩니다. 또 더군다나 이런 25개의 석곽에는 각각 유물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석곽에는 섬유, 어떤 석곽에는 식품, 뭐 조개라든지 이런 식품, 어떤 곳에는 그 뭡니까, 마구 같은 그 뭡니까, 말 장식, 그 다음에 어느 거에는 무기만 왕창,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대가야 왕의 경호실, 그렇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차 운전수요. 차 운전수, 그 다음에 대장금,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앙드레 김, 안 웃겨요? 하여튼 그래서 전부 각 직업별로 순장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세관이죠, 그렇죠? 저 세상에 가서도 지금 현재의 왕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겠다라는 걸 그 보여주는 그런 무덤입니다. 어쨌든 이게 해발 한 300m에서 350m 사이에 있는 아주 높은 정상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물건들 다 끌고 올라가서 저 무덤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또 60여 명 이상이나 생사람을 죽여가지고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무지막지한 그런 권력도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가의 투기, 지금 여기 그림에 보는 위에 있는 굽다리 접시, 그 다음 밑에 있는 김목 단지, 그런 것들이 대가야 양식의 토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토기들이
고령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처음에는 이 초록색처럼 이런 지역에만 국한되다가 그다음에 빨간 지역까지 팽창되고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쑥색깔 지역까지 팽창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옛날에 이희준 선생이 처음 그렸을 때 대가야 양식의 토기의 그 확대 과정을 표시했는데요. 지금은 더 많이 그 뭡니까? 넓은 지역에서 이런 대가야 토기의 확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더 오바를 해가지고 이런 영역도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대가야 박물관의 그 한쪽 벽에 딱 걸려있는 그런 겁니다. 좀 오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남원, 그 다음에 순창까지, 구례, 그 다음에 여기 순천, 광양, 여수 이런 곳 지역까지 전부 다 대가야의 영역이올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주장이죠. 뭐 저는 아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순천, 여수 또는 남원 이런 지역들은 독립적인 그런 가야의 나라들이 있는데 대가야의 영향을 받는 정도이지 독자적인 세력으로 오히려 보는 게 좋겠다. 어쨌든 대가야 박물관은 좀 오바를 해가지고 저런 영역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도를 작성하는 그 기본적인 근거는 이러한 그 토기들이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기 김목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남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출토된 건 아니라서 좀 어쩌긴 하겠지만 거기 뚜껑과 그 다음에 몸통 여기 보이십니까? 이 몸통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대왕 좀 획순이 좀 이상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대왕이라고 써 있다. 대왕 뭐예요? 킹 오브 킹이죠. 왕 중 왕이죠. 그렇죠? 가야의 여러 왕들 중에 대왕이라고 새긴 게 메이딘 대가야의 토기의 뚜껑과 몸통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이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건 바로 대가야가 스스로 이 가야의 여러 나라를 통합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야금 12곡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금 어떻게 탈지 몰라요. 그런데 가야금 12곡의 공명은 전부 다 남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양주동 선생님이 무슨 가곡이고 그다음에 무곡이고 그다음에 연주곡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노래, 댄스, 근데 악기 그렇죠? 세 개로 나누고 뭐 그랬지만은 뭐 그것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세 부류로 나눠서 12이니까 네 수로 나눠질 수 있죠. 뭡니까? 1년 4계절로 돼서 12달, 가야금 12곡은 12달에 빗대어서 비춰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여기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의 공명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아까 보라색으로 봤던, 그렇죠? 보라색으로 봤던 그 가야 여러 나라들의 국명들에 거의 다 해당합니다. 전부 해당합니다. 자, 하가라도 합천으로 보기도 하지만 김해입니다. 아래 가야의 서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가라도 이거는 고령일 겁니다. 오곡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죠. 어디야? 경상남도 사천이죠. 그렇죠? 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의 물이에요. 워터예요. 워터. 저걸 한자로 표기하면 내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기 사천에 가면은 사천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어요. 천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됐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르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기물, 상기물 이게 아마 남원의 운봉일 거고요. 이게 장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대가야 왕이 우르게게 12곡을 작곡시킨 뜻은 이 공명에다가
가야의 12개 나라들의 국명을 전부 다 넣게 한 건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 나가겠다. 간단히 말하면 봄, 가을에 축제를 벌릴 때, 고령에서 축제를 벌릴 때 이런 나라들 와가지고 가야금 12곡을 같이 연주하면 우리가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야금 12곡이라고 하는 건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장치로 고안된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대가야가 이른바 영역국가를 추구하고 저런 여러 나라들을, 가야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인되는 거죠.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가야금 12곡을 작곡한 우르기, 고령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의령의 신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즉, 의령 신반에는 삼반해북이라고 하는, 아까 보라색에 이미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삼반해북이라고 하는 가야의 일국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야 일국에 있는 무력을 고령에 있는 대가야 왕이 강제로 붙잡아다가 거기서 가야금 12곡을 작곡시킨 거죠. 뭐야? 대가야 왕은 가야의 다른 나라의 인민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했던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신라에서는 이 음악을 국가의 기본적인 국악, 대각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흥왕이 이 가야금 12곡을 줄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국악, 대악으로 채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야의 신라의 신하들은 그건 음란한 그 악기 소리다. 그래서 이거를 국악으로 대악으로 채용하면 안 됩니다. 진흥왕, 음악에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 대악으로 해야 된다. 좋으니까. 그래서 진흥왕은 신라의 대악으로서 가야금곡을 채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일본의 동대사, 그렇죠? 동대사 정창원에 되어 있는 가야금입니다. 대신 뭡니까? 이 물건의 진꼬리표에는 신라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왜? 가야금은 신라 진흥왕이 뭡니까? 통합을 해가지고 대악으로 삼고, 그러니까 일본에는 신라금으로 전해졌던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는 가야금하고 머리가 다르게 생겼죠? 우리가 양두라고 해가지고 양의 머리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신라의 장경호 김목단지에 보면은 여기 가야금을 타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 양이두,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저 뭡니까 사우나에 가면은 이거 수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양이두 그의 모습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선시대 신윤복의 그림인데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달리 양이두의 가야금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는 가야금은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개량된 거죠. 그렇죠? 저런 가야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금의 12곡의 심은 뜻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저런 정치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고령의 대가야왕은 아까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 가라국으로서 가라국왕 하지의 이름으로서 고령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무려 3,000km를 가가지고 양자강 하구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200km를 가가지고 건강, 지금의 난징이죠. 남경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뭡니까? 그 남제의 건국의 축하사절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3,000km라고 하는 그 거리도 무지 막지하지만 이게 479년입니다. 479년에는 백제도 외도 사신을 남제에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라국왕 화지는 백제나 외의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해양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 남제로부터 칭호를 받아요. 보국장군, 봉국왕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보국장군, 삼품에 해당하는 장군입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받는 고구려의 정동대장군, 그 다음에 백제의 진동대장군, 그 다음에 외의 안동대장군, 안동장군과 같이 삼품이지만 서열로 따지면 그거보다 낮은 장군 호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억울할 건 없어요. 보국장군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 왕도, 그 다음에 저 무지막지한 돌고래 왕도 최초로 중국 왕조와 교섭을 했을 때 받은 칭호가 보국장군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제의 처음 가라국 왕이 받은 칭호로서는 괜찮은 칭호를 받은 거예요. 제대로 된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건 본국 왕입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들은 가야산은 몰라도 가야 연맹이라는 얘기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교과서에 가야 그러면 가야 연맹으로 먼저 나와요. 그래서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연맹체를 맺고 있었나 보다. 자, 저런 전체를 통합해 나가려고 하는 가야금 12곡도 작곡을 하고 대왕을 칭호도 하고 그런 대가야 왕이 지금 중국에서 남제에서 받은 칭호는 저런 나라들을 전부 다 가야의 여러 나라를 통합한 그런 칭호가 아니고 내 나라 본국에만 국한되는 본국 왕의 칭호를 받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그런 권위를 인정해주는 칭호입니다. 동시에는요, 고구려 왕, 백제 왕, 신라 왕 같은 경우에, 백제 왕 같은 경우에는요, 신하들에게 중국에 여러 군태수호를 받게 합니다. 군태수호를 받게 하고 자기는 동청주 자사호를 받게 합니다. 그 군태수호를 전부 다 하기 위해서. 외왕은 어떻습니까? 외왕은 심지어 임나, 가라, 진안, 모한 이런 나라들 다 넣어가지고 자기 칭호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죠. 그러면 가라국 왕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왜 자기는 고작 본국 왕이 올시다라고만 북한에서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가 가야 연맹의 연맹장이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연맹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문자 기록에서 확인도 안 되고 또 고고학적인 증거에서 그런 연맹을 결성하고 있었다고 하는. 심지어는요, 가야가요,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그래서 해안에 있는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워요. 또, 저희 광개토학명비에서 어때요? 임나가라가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알라가 등장하죠. 즉, 하만의 아라와 그 다음에 김해의 가라는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군에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망할 때도 전부 다 각계 격파되어서 백제에 의해서 신라에 의해서 망하죠. 같이 열심히 스파르타 동맹이라든지 아테네 동맹같이 연맹체를 맺어가지고 같이 페르시아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은 가야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아주 새까만 옛날 얘기지만 제가 1983년에 석사 논문을 처음 쓸 때 가야 연맹설 반대, 비판,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견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많이 저쪽으로 기울어지더니 또 세계유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입니다. 근년에는 바로 가라구왕 하지가 파견하던 그러한 그 루트의 한 곳이 확인이 됐죠. 전북 부안 중막동 유적입니다. 저 왼쪽에 중막동 유적, 그렇죠? 변산반도 선단에 해당돼서 저 왼쪽 맞은편 이 섬이
위도죠, 그죠? 위도. 우리가 뭐 세월호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 위도 페리 침몰 사건이 있었어요. 한 200명 정도 죽었던.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해양의 그 뭐 교통의 난소이기도 하죠. 근데 저기서 바로 밑에 보이는 저런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 중에 일부가 저런 대가야 계통의 큰 항아리, 그 다음에 그 속에서는 대가야 계통의 철모, 철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그 뭡니까? 행엽이라고 해서 말 안장 장식, 그렇죠? 그게 조금 뭐 검능형 행엽이라고 하던데, 검처럼 생겼죠, 그렇죠? 어쨌든 대가야 계통의 그런 말 안장 장식입니다. 또 대가야 계통의 철제 창입니다, 그렇죠? 그게 대가야 계통의 큰 항아리 속에서 출토가 됐죠. 저게 저기서 확인될 수 있는 확률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기는 이미 망한 지역이고 백제 지역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가 저기에 진출할 수는 없었죠. 그럼 언제? 바로 479년에 가야의 사절단이 남제를 가기 위해서, 양자강 하부를 가기 위해서 저기에 들려서 해양 안전에, 그 다음에 잘 통할 수 있는 외교에 그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지낸 그런 흔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479년 가라방 왕 하지가 중국 남제의 사절을 파견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중계받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기 이제 6세기의 그 전반, 저 500년대부터 562년에 이르는 그 사이의 일들을 우리 삼국사기 상류사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서는 저렇게 상당히 자세한 뭡니까? 백제로부터의 침입, 동쪽의 신라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 자기 나라들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라든지 피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 주체적인 또 자신들의 그 뭡니까 위상을 과시하기도 하는 그런 대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일본 서기의 황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 보면 새로 생길 수 있는 가야사뿐만 아니고 백제사와 신라사의 새로운 장면들이 복원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제 선생님도 그랬어요. 제가 일본 서기 재밌던데요 그랬더니, 에이 이건 그거 전부 거짓말 책이야. 그거 보면 안 돼. 이 교수님, 우리 선생님 아시죠? 그쵸? 그래, 그거 보면 안 돼. 거짓말 책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분명히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걸러가지고. 제가 뭐 잘난 척 하지만, 제가 사실 한 게 아니고, 옛날에 동아일보 주간으로 유명하셨던 천광 선생님이 이미 1976년에 복원 가야사를 발표하시면서 일본 서기는 거짓말 책은 아니고 흥미로운 책이다. 읽기에 따라서는 가야사 복원의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1976년의 일입니다. 자, 중요한 장면의 하나. 대가야, 가라국이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는 게 아니고 결혼 동맹이 파탄되는 게 529년의 기록에 저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비춰보면 522년에 왕실간에 결혼을 한 사실들이 확인이 됩니다. 적어도 522년에 결혼 그 동맹을 맺고 507년 뒤에 529년에 그 동맹이 결렬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대가야가 서쪽에서 오는 백제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백제는 바로 475년에 한성, 서울에서 망하죠. 성은 망한 다음에 478년부터 475년에 공주로 천도를 해가지고 478년부터 그것도 다 일본 서기의 기록에 나옵니다만 478년부터 진안, 장수, 남원의 운봉 이런 루트로 와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구례, 곡성,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하동 이쪽까지 섬진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478년서부터 513년까지 전개가 되거든요. 이건 바로 가야 여러 나라들한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하고 가서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또 거꾸로 해요. 그게 이제 이런 기록이고요. 이런 거는 하만에서 아마 가야 시대의 에이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회의를 엽니다. 높은 꽃자 집당자, 높은 집을 회의장을 만들었나 봐요. 여러분 부산에 해운대 가면 에이펙 누리마루 있죠, 그렇죠? 아마 그런 거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에서 신라에서 의회에서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가야의 여러 나라들 사람들하고 함께 하만에서 국제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안건은 그거예요. 백제 침략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신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외왕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의견 교환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속에 바로 백제의 사신은 고당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백제가 훨씬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만의 아라국을 비롯한 가야 나라들은 지금 백제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정작 그 뭡니까? 그 누리마루 같은 이런 그 회의장에서는 회의장 자기네들은 아라국주 즉 아라국의 왕 하만의 가야 왕은 그 위에 마루 위에 앉아 있고 대신들 몇몇도 그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백제의 장군 백제의 군사적인 외교를 전개할 때는 장군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건 뭐 요때만의 사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마루 위에 올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이런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저기 하만의 충원탑이라고 그러는데 충원탑 뒤쪽에서 저런 큰 기둥들이 확인됐죠. 밑에 보면은 그때 발굴 당시의 평명입니다. 저런 건물들 그래서 거기서 오른쪽에 있는 저런 하만의 아라국 계통의 토기들이 같이 나와서 같은 시기에 그런 중요한 회의장으로 쓰인 건물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지금은 고당회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당회의의 그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541년, 544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1차, 2차의 사위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 일본서기에는 성명왕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성왕입니다. 성명왕, 성왕이 가야 여러 나라들 와라. 또 그리고 임나일본부라고 표현된 외의 사신 너도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비에서 좀 뭡니까 국제회의를 좀 하자. 국제회의를 하는 건 니들이 자꾸만 신라에 가가지고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외왕의 뜻도 그렇지 않고 니네들한테도 좋지 않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사비 지금 부여인 거죠. 충청 부여에서 이 두 차례의 국제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저 밑에 보면은 백제가 가야 왕들과 외의 사신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 외의 사신은 일본서기에는 임나일본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의 사신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죠. 이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고 원래는 오나라 간단히 말하면 중국의 선진 문물 같은 것들 니네 이런 거 없지? 그러고 전에 주는 겁니다. 바로 남원의 그 월산이 고분군에서 나오는 그런 뭡니까? 청자, 그 개수호, 청자 개수호, 그 닭 머리 단지요. 그런 그 청자, 그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혹시 저런 기회에 백제가 가야를 회유하기 위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밑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13년까지 섬진강 하구인 하동까지 백제가 진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섬진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경상남도
진주의 굴령성주라고 하는 대개 규모의 한 500명 정도의 그런 군단을 진주를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전부 다 얘네들 좀 다시 되돌려 가라. 백제의 성왕은 그럴 수 없다. 그런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541년, 544년에 이런 1차, 2차의 회의에서 우리가 확인됩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백제 중심, 외 중심, 신라 중심으로 이런 기록들을 해석을 했는데 아니다. 가야 여러 나라들이 백제 신라의 침략에 대해서 자국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다 해석이 그런 것들이 근년의 연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아까 했던 거에서 일본 열도에 가면은요 저런 그 카라 또는 아라 이러한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신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짜증나게 하는 그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그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마네 현에 가면 출운 신사, 이즈모 신사라고 하는 뭡니까? 하여튼 그 고대의 일본의 4대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근처에 가야의 부뚜막 신사가 있습니다. 카라 부뚜막 신사가 있습니다. 가야 사람들이 부뚜막 귀신 모시고 현해탄 대한해협 건너가가지고 저기에 정착해가지고 부뚜막 귀신 모시면서 살던 모습이 그렇게 남아있기도 하죠. 여기 카라쿠니 신사라고 하는 건 그 오사카의 중심지에 있는 그런 신사입니다. 저 에게는 매울신자라고 써 있어요. 매울신자라고 써 있지만 안에 기록에는 한국할 때 한자로 써 있습니다. 신자는 일본말로는 카라이죠, 그렇죠? 카라이. 그래서 저렇게 쓰여 있고요. 저 아라신사, 저거는 교토 동쪽의 비파호 남단에 있는 신사인데요. 저거는 초진, 구사츠라고 하는 그 역 둘레에 반경 5km 내에 아라신사가 3개나 있습니다. 앞에 가서 여러분들 소개문들을 보면은 하만의 아라에서 왔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써 있기도 해요. 그 하만의 아라 계통의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이주해가지고 자기 조상신 모시면서 생활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는 당연히 김유신 있죠, 그렇죠?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3대에 걸쳐서 뭡니까? 신분 상승의 노력을 하죠. 할아버지 김무력 누구냐 하면은 그 가락국 마지막 왕인 구형왕, 삼국사기에서는 구해왕의 아들인 김무력입니다. 김무력은 한성군주, 한강유업 총사령관을 했을 정도로 그런 군공을 세웠어요. 근데 그 아들 김서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군공보다는 글쎄 얼굴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만명공주를 꼬셨죠. 성고래 완명공주를 꼬셔가지고 야합을 했죠. 그렇죠?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한 거예요. 들여서 합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야합을 한 거죠. 간단히 말해서 보면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손자 김유신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해요. 공공을 세운 건 말할 것 없죠. 결혼은 누굽니까? 무열왕하고 그 혼을 맺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합니다. 자신들의 출신의 전승을 신라의 경주 김씨하고 같다고 주장을 하죠. 자기는 김해 김씨죠, 그렇죠? 자기는 김해 김씨인데 원래 신라에는 경주 김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같은 소호 김천씨의 후예들이다. 그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김유신 가문이라고 하는 건 피지배자잖아요, 그렇죠?
지배를 당한 최하층이 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물론 처음에 진골의 대우를 받기는 하지만 최정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바로 이 3대를 통해서 군공,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이른바 출신에 관한 전승 만들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최정상에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아까 저 진경대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신라 말에, 그렇죠? 오교 구산, 구산 중에서 창원의 복림산을 세웠던 스님인 거죠. 그렇죠? 그 스님도 당연히 아까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저 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5번째 줄, 3번째 줄, 위에서부터 5번째 자에 임나왕족의 후예이다. 나는 무슨 시? 신김씨다 라고 하고 있어요. 새 김씨다. 그럼 그 김씨는 누구예요? 경주 김씨죠, 그렇죠? 신라의 김씨가 원래 김씨고, 그 다음에 가야가 망해가지고 신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김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신김씨라고 그러고 임나왕족의 후예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도 임나가 가야의 용례로 쓰인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두 꼭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끼어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요즘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런 잡음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맨날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물론 능력은 모자라도 지금 나이가 만 66인데 지금까지 40년 이상 가야사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가야사 근처에 논문 한 편도 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뭘 침을 바르고 세계유산 등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인나일본보살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택도 없는 소리들을 좀 여러분들 분별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전라동부 지역의 가야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아까 그런 기록들을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또 이런 거죠. 진짜 김해에서는, 저 사는 김해에서는 아주 좋겠습니다. 제가 시사편찬위원장이라고 지금 김해 시사를 편찬하는데 저게 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시사편찬 중단해라고 엊그저께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얘기가 그런 거죠. 거기 저 얘기 거예요. 인도 공주 호황우는 인도에서 왔다. 그 다음에 호황우 같이 온 AD 48년에 그때 이미 불교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불교가 최초로 들어온 그런 곳이다. 근데 불교 종단에서도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조선 불교 통사에서 당연히 우리 배웠던 대로 백제, 고구려 이런 데서부터 백제가 300 몇 년 이래가지고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야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AD 48년에 이미 호황후 올 때 인도에서 왔고, 인도에서 올 때 불교를 가지고 왔으니까 가야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 최초다라든지, 근데 최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좀 잘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일단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